아이는 오답 노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1등급 아이들은 다 자기의 오답 노트가 있어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고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느냐 아니면 헷갈려서 틀렸느냐 아니면 정말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느냐를 분석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다 과목별로 분석하는 틀이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하면 내가 국어는 이런 것이 좀 약했으니까 다음 기말고사 국어는 이런 걸 보완해야겠구나 하고 분석이 나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문제 본 것도 지겨운데 왜 또 봐? 그거 시험범위 아닌데 뭐하러 봐? 그렇죠. 절대 안 봐.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OMR 답카드에만 정답이 표시가 돼 있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정답도 표시를 안 한 애들이 공부 안 한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자녀분들 확인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서 전에 서울대생의 오답 노트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 오답 네, 노트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는 자기의 실수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느냐와 안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틀리면 네.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애들은. 네. 내가 잘만 찍었어도 맞았을 텐데 이건 운빨로 막.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해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별로 분석하는 훈련이 달라요. 이를테면 국어와 사회와 도덕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수학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언어학원에서 수학을 개념을 잡는데요. 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에서 개념 모르지만 문제 풀 줄 알아요. 수학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절대 답을 못 맞추는 겁니다. 네. 공식과 문제를 저는 학력고사 수학 하나 틀렸거든요. 네. 20문제 중에 12문제 이미 답을 외웠어요.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답이 있더라고요. 원기동은 3분의 2가 답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고요. 곱하기는 1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확률 통계는. 자, 이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벌써 이 문제는 내가 풀었던 유형의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답은요. 1, 2, 3, 4, 5 그 보기 내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0.5482 이런 거 안 나와요. 0.1, 0.2, 0.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그것까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저랑 같은 나이인데 절대 몇 개 틀린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전 수학 하나 틀렸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영어는 단어를 많이 알면 됩니다. 문법은 좀 몰라도 단어를 많이 알면 든든해요. 그다음에 지문을 볼 때 자, 영어라든가 국어 지문이 많잖아요. 네네. 딱 처음 시험 문제 봐서 그거부터 읽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절대 그거 읽지 않아요. 먼저 1번 문제부터 읽습니다. 1, 2, 3번 문제와 그 지문의 관계를 먼저 문제 1, 2, 3번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지문을 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렇죠. 예. 절대 국어나 영어나 지문이 많은 것부터 읽게 되면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도덕이나 사회도 개념을 잘 잡아야 되지만 수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영어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과학은 표나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그야말로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에 익숙하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보통 이런 과목별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절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교 꼴찌가 수능을 만점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미리 문제 알면. 그렇죠. 그렇죠. 다 웃기죠. 미리 문제 알면 네네네. 전교 꼴찌가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잘못된 학습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요거로 잠깐 이제 짧게 넘어가고 너무 이거로만 하면 제가 이제 한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의사답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뇌 우뇌 교차법이 있어요. 이건 하루키 선생한테 제가 힌트를 얻은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인데요. 저는 하루키 선생의 작업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전에는 번역을 해요. 오후에는 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은 좌뇌를 쓰고 또 나머지 반나절은 우뇌를 씁니다. 물론 번역을 한다고 해서 좌뇌만 쓰지 않겠죠. 우뇌를 쓰지만 번역은 좌뇌 위주의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창작도 물론 좌뇌를 쓰겠지만 우뇌 위주의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공부를 지금 국어를 했어요. 우뇌를 많이 썼겠죠. 그 다음 과목은 과학이나 수학을 하면 좋겠죠. 네네네. 그다음 과학이나 수학을 해서 또 좌뇌를 많이 썼어요. 그럼 도덕을 해서 또 우뇌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과목을 계속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죠. 뇌가. 그래서 좌뇌 학습 과목을 하면 우뇌 학습 과목을 교차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밤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들마다 좀 다르지 사람마다 않을까 다르잖아요. 싶거든요. 이젠 다 아세요. 네. 제가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는 아침 공부를 2달을 했는데 효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밤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밤에 해야 돼요. 네. 야, 누가 옆집 아이, 꼭 옆집 아이는 등장합니다. 이럴 때. 항상 옆집 아이는 정말 모든 걸 해요. 클래식만 듣고 공부도 권장도서만 있고. 그래서 그 옆집 아이가 아침 공부를 잘한 건 옆집 아이가 아침형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차와 한국 시차의 차이점처럼 아이가 학습을 잘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녁에 공부를 잘하면 저녁에 하고 아침에 공부를 잘하면 아침에 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절대 강요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의대를 가게 된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중고등학교 때 9시 뉴스만 틀면 직원들 극기 훈련하는 게 나왔어요. 모 재벌 기업체에서 막 겨울에 산에 가서 계곡에 빠지고 뭐 그런 거 예. 유행이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절대 회사원이 되면 안 되겠다 맹세했습니다. 나 저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단순하시네요. 아니 겨울 산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빨리